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포기하고 일본도 도망친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유조선 단 한 척이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에 동맹국들의 배를 버리고 도망친 미 해군. 미사일이 쏟아지는 30km의 좁은 해협 앞에서 세계 최강 미국마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미국마저 포기했다는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은 아비규환이 됐고 모두가 포기하고 회항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죽음의 바다를 한국 유조선이 홀로 돌파해낸 겁니다. 한국 선박의 배짱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패닉에 빠졌고 유조선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절망의 바다를 홀로 뚫어낸 대한민국의 미친 판단력,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바다가 멈췄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거든요. 마셜제도 유조선 한 척이 미사일에 맞아 불덩어리가 됐고 3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100척이 넘는 선박들이 엔진을 끄고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선박은 위성 신호를 꺼버리고 오만 쪽으로 줄행랑을 쳤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 해군 저함대까지 통제 불가라며 동맹국 배들을 버리고 뱃머리를 돌려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천장을 뚫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전면 항해 불가, 보험 효력 정지. 이 종이 한 장이면 됐어요. 저는 콜린 브래들리, 런던 로이즈 해상보험평가위원회 수석국장입니다. 32년간 이 자리를 지켰죠. 제가 서명하면 배가 뜨고 제가 줄을 그으면 바다가 죽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제 통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한복판에서 제 명령을 씹고 꿈쩍도 않는 신호가 하나 잡혔어요. 한국 국적의 낡은 유조선이었습니다. 위성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3만 톤짜리 마셜제도 선박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아직 메인 모니터에 걸려 있었어요. 철판이 종잇장처럼 찢어지더니 검은 원유가 페르시아만 수면 위로 번져 나가고 있었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한미사일 한 발이 한 짓이었습니다. 고작 한 발이에요. 저는 은색 태블릿 펜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피해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선체 파괴율 98%, 승무원 생존 확률 12%, 해상 오염 방영 37해리. 숫자가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32년간 이 자리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바다에서 사람 목숨은 보험료 항목일 뿐이라는 겁니다. 상황실 직원 14명이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기침 소리 하나 없었어요. 섭씨 22도로 맞춰진 에어컨이 일정하게 돌아가고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너머로 런던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제 비스포크 슈트 소매에 모니터에 붉은 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이 공간이 좋았어요. 바닷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전 세계 해운의 숨통을 쥘 수 있는 곳이니까요. 손톱 밑에 때 한번 껴본 적 없는 이 매끄러운 하얀 손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문을 여닫아 왔습니다. 그때 도청망에 일한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무전이 걸려들었어요.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배를 잿더미로 만들겠다. 아랍어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옮기는 목소리가 상황실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전면 봉쇄 선언이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어요. 이건 제가 움직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즉각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시켰어요. 워싱턴,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전 세계 해운 허브에 동시 통보가 나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진입 금지, 보험 커버리지 전면 효력 정지.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위성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4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4분 동안 벌어진 일은 장관이었습니다. 해협 근처에서 대기하던 100여 척의 다국적 선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엔진을 끄기 시작했어요. 제 모니터 위에서 초록빛 점들이 하나씩 꺼지는 광경을 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일본 미쓰이 해운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가장 먼저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리고 오만 영해 쪽으로 뱃머리를 틀었어요. 비겁하지만 영리한 판단이었죠. 중국 코스코의 벌크선 3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위성에서 신호를 감추고 도망치는 꼴이 한심했지만 그래도 살겠다는 본능만큼은 정상이었어요. 제가 정말 당혹스러웠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 해군 저함대는 이 해역의 경찰을 자처해왔어요. 30년 넘게 동맹국 선박들에게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란의 봉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작전 통제 불가라는 통신 한 줄 남기고 전 함대를 빼버렸습니다. 동맹국 배들을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내팽개치고요. 저는 혀를 찼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나 그래요. 자기 병사 한 명의 목숨이 타국 선박 100척보다 무겁다고 믿는 자들이니까요. 다만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죠. 전 세계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 유가 하루 만에 42% 뛰었어요. 두바이유는 그보다 더했죠. 글로벌 해운 손실 추정치가 실시간으로 제 보조 모니터에 올라왔습니다. 시간당 3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혈관에 밸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종이 한 장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의 숨통을 끊어버렸고 그 판단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전파를 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라크 교통부 장관 타리크 알 하셰미가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알바스라 항구에 거대한 하역 크레인 전원이 뽑히는 위성 사진이 런던으로 수신됐습니다. 기중기 팔이 축 늘어진 채 멈춰선 모습이 마치 항복 선언 같았죠. 타리크라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어요. 서방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관료들은 전부 저런 식입니다. 제가 줄을 잡아당기면 고개를 숙이고 제가 줄을 놓으면 주저앉죠. 현장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라크 최고참 도선사 마흐무드라는 자가 밧줄을 놓아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30년 넘게 호르무즈 물길을 안내해 온 노인이 손을 떼버린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도선사마저 포기했다는 건 이 바다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 판정이 정확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저는 등바디에 깊이 몸을 묻고 두 손을 깍지 꼈어요. 통제는 완벽했습니다. 이 해협을 건너겠다고 나설 미치광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서 제 시선을 잡아끈 신호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점이 꺼지고 모든 궤적이 해협 바깥으로 빠져나간 텅 빈 레이더 위에 초록빛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좌표를 확인했어요. 해협 초입 정박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엔진도 끄지 않았어요. 닻을 내린 채 제자리에 버티고 있었죠. 선박 식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글 벨로호, 대한민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저는 이 말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운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미 해군이 도망친 바다에서 아시아 유조선 한 척이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태블릿 펜을 집어들고 그 신호 옆에 붉은 원을 그렸습니다. 감시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곧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제 32년간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민간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어버린 얼그레이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 그 점은 꺼지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자 오히려 엔진 출력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이 그 초록빛 점에 다시 고정됐어요. 저 배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제 사망 선고를 정면으로 씹고 엔진에 불을 올리고 있었단 겁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제 계산에 없는 변수였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제 모니터 위에서 그 초록빛 점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후진이 아니었습니다. 천진이었어요. 해협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아가리 쪽으로 뱃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모니터에 코를 박았어요. 엔진 출력 수치가 분당 85회전에서 120회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출항 고동이었죠. 저 배는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란 미사일이 유조선을 두 쪽 낸 지 16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즉각 통신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워싱턴 해양안보 싱크탱크의 데이비드 로슨을 CNN 생방송에 연결하라고요. 데이비드는 제가 15년간 써먹어온 입이에요.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은장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며 제가 원하는 프레임을 대중에게 먹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자였죠. 30분 뒤 데이비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로 돌진하는 한국 유조선은 아시아인들의 무모한 자살쇼입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미개함이에요. 데이비드의 말이 전 세계 뉴스티커로 퍼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론의 벽까지 쌓았으니 이제 저 배는 사면초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현장 감사관 그레고리 밀러에게 직접 무전을 쳤습니다. 밀러는 글로벌 해운연합 파견 특별감사관이에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규정집을 바이블처럼 들여다보는 얌체 같은 놈이지만 제 지시에는 개처럼 충실한 자였죠. 밀러, 한국 선사에 통보해라. 이글 벨로호가 해협에 진입하는 즉시 보험 효력이 전면 상실된다고. 사고가 나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는 걸 선장 귀에 대고 또박또박 읽어줘. 밀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미 초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장님. 역시 쓸모있는 놈이었어요.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라크 쪽 카드도 꺼냈어요. 이라크 교통부 장관 타리크 알 하셰미는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관료였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런던 로이즈의 보험 등급 하나에 이라크 항만의 생사가 달려있으니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넣자 타리크가 즉각 반응했어요. 한국 선박 이글벨로호에 대한 입항 거부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알바스라 항구의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저는 그 서한의 사본이 제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발지에서는 보험이 없고 도착지에서는 문이 닫혔어요. 앞도 뒤도 막힌 겁니다. 상식적인 선장이라면 여기서 엔진을 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한국인들은 상식이 통하는 부류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란의 무인 정찰기가 이글벨로호 상공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위성 영상에 정찰기의 그림자가 유조선 갑판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게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건 이란의 최후 경고였어요. 다음은 미사일이라는 뜻이죠. 저는 초시계를 눌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정찰기 비행 후 격침 명령까지 평균 42분이 걸려요. 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2분 뒤면 끝이에요.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봤어요. 3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화면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글 벨로호의 자동 항법 장치 신호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GPS 좌표 송출이 끊겼고 자동 식별 장치의 데이터 스트림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이란의 전파 방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통신 분석관이 달려와서 보고한 내용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장비의 전원을 뽑아버린 거였어요.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자동 항법 시스템의 플러그를 제 손으로 뽑은 겁니다.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들기며 신호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추적합니까?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 32년 경력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요. 현대해운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끄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눈을 감고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레이더도 없이 GPS도 없이 이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맨눈으로 건너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의도였습니다. 왜 끄는 겁니까? 수백억 원짜리 장비를요.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멀쩡한 기계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대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제 시스템은 상대방의 데이터를 읽고 예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자체를 꺼버리면 저는 장님이 되는 겁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가 갑자기 말을 전부 쓸어버리고 주먹으로 판을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었죠. 도청망에서 한 가지 정보가 더 잡혔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기관장 박동철이라는 자가 매뉴얼을 들고 선장에게 반대했다는 무전 내용이었어요. 선장님, 자동 항법 없이 이 해협을 건너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당연하죠. 기관장이 맞아요. 6만 통읍 유조선을 맨눈으로 모는 건 미친 짓입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 오래 못 가요. 엔진이 과부하로 터지든 선원들이 항명하든 어떤 식으로든 끝날 겁니다. 저는 다시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그런데 다음 도청 내용이 제 예측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최석태라는 선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기관장의 반대를 일축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죠. 그리고 그 직후 위성 궤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뱃머리를 틀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레이더에 남아있는 마지막 관성 데이터로 방향을 추정했더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란 해군 기지 정면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자녀 데이터를 긁어모았어요.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쪽이었어요. 그쪽에는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기지와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해군도 접근을 꺼리는 사각시자위예요. 거기로 돌진하겠다고요? 보험도 없이, 항법 장치도 없이
이란 기지 코앞으로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자살입니다. 아니, 자살보다 못한 짓이에요. 자살은 죽을 줄 알고 하는 거지만 저 한국인들은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황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배가 왜 기지 쪽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32년간 모든 선박의 행동을 예측해 왔는데 이 배만은 제 방정식에 대입이 안 됐어요. 미국은 계산하면 도망치고 일본은 규정을 따르며 후퇴하고 중국은 눈치를 보다 빠지죠. 전부 제 데이터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변수는 달랐어요. 위험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엔진 출력을 올리고 장비를 끄면서까지 제 감시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전속력 전진 데이터가 관성 항법의 마지막 잔상으로 모니터에 찍혔어요. 속도 14노트, 만재 흘수선까지 원유를 채우지 않은 공선인이 속도가 나오는 거였죠. 제 완벽한 매뉴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짜리 사망 선고로 백척을 멈춰 세운 제 권위가 낡은 유조선 한 척의 엔진 소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배가 아무리 돌진한다 한들이란 미사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법칙은 제 편이니까요. 하지만 태블릿 펜을 집어든 제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지 이틀하고 14시간이 지났어요. 제 상황실은 텅 빈 레이더를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꼴이 됐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꺼버린 한국배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어요. 위성 적외선 센서로 엔진열을 추적하려 했지만 페르시아만의 수온이 34도를 넘기는 바람에 열상 분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분석팀의 지시를 내렸어요. 상업 위성세기를 추가 동원해서 해협 전 구간의 광학 촬영을 돌리라고요. 1시간 뒤 고해상도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해협 본류에는 없었어요. 이란 기지 앞 주항로에도 없었습니다. 오만 쪽 연안에도요. 23만 톤짜리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증발했어요. 분석관 하나가 가능성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협 남동쪽,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인 얕은 뻘밭 해역이었어요. 수심 20m 이하의 초천해 구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는 우리 위성의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그건 애초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흘수 10여 미터짜리 유조선이 수심 20m 바다에 들어가면 선저와 해저 사이의 여유가 4m도 안 됩니다. 조류가 바뀌거나 조석이 빠지면 그대로 좌초해요. 세계 어떤 해운 매뉴얼에도 대형 선박의 초천에 항행은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30분 뒤 도청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교신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어요. 주파수도 이상했습니다. 현대 선박이 쓰는 디지털 암호화 통신이 아니라 아날로그 개방 채널이었어요. 통신 분석관이 주파수를 잡아서 스피커로 틀었는데 상황실에 흘러나온 건 노래였습니다. 남자의 허스키한 콧노래, 한국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닌 묘한 가락이었어요. 통역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70년대 한국 유행가 같은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노래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교신 내용이 더 들어왔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무전이었어요. 최석태라는 선장의 목소리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목소리, 거친 아랍어 억양.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마흐무드였습니다. 밧줄을 놓아버렸다던 이라크 최고참 도선사. 그 노인이 한국배에 합류한 겁니다. 제가 죽었다고 판정한 바다에서 제가 포기했다고 보고받은 도선사가 한국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합류한 겁니까?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도청이 하나 더 잡혔어요. 최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흐무드 형님, 수비대 교대가 시작됩니다. 15분입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란 경비정의 교대 패턴이라고요. 저는 즉각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상 초계 스케줄, 경비정 교대 주기, 순찰 공백 시간대. 제 슈퍼컴퓨터에는 해당 데이터가 없었어요. 위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경비정의 교대 시점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백기를 오간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는 정보죠. 한국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흐무드가 알고 있었고 한국인들에게 넘긴 거예요. 도청 속에서 초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들은 이란 경비정이 기지로 복귀하는 15분의 공백을 노리고 있었어요.
제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계산하지 못한 틈을 맨몸으로 뚫겠다는 겁니다. 저는 상업 위성 촬영 이미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초천의 구역을 최대 배율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뻘밭 한가운데 수면 아래 겨우 20m 깊이의 탁한 갈색, 물 위로 거대한 선체에 흐릿한 윤곽이 찍혀 있었어요. 이글 벨로호였습니다. 진짜로 초천해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23만 톤짜리 유조선이 수심 20m짜리 뻘밭을 기어가고 있다니요. 선저와 해저 사이의 강역이 4m도 안 되는 바다에서요. 이건 우리 위성이 오류를 뿜어내는 구간이에요. 해저 지형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수심 변화가 조석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니까 어떤 AI도 안전 항로를 계산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입 불가로 분류한 곳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 해군도, 영국 해군도, 프랑스 해군도 이 구간은 피해가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거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청망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가 물을 긁는 소리 사이로 최 선장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뱃머리 거품 색깔 봐라. 갈색이 짙어지면 수심 줄어드는 거다. 우유빛으로 변하면 모래톱이야. 거품이 초록빛 돌면 뻘이 단단한 거니까 그때 밀어넣어. 저는 스피커 앞에 서서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거품 색깔로 수심을 판단한다고요. 32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그런 항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에도, 회사대학 커리큘럼에도, 어떤 국제 항해 규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 세계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위성 화면을 더 확대하자 경악할 장면이 하나 더 잡혔어요. 이글 벨로호의 뱃머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갑판 위가 아니라 선수 끝, 파도가 튀는 최전방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최대한 끌어당겨 보니 뜰채였습니다. 뜰채로 바닷물을 떠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진흙이었습니다. 해저의 진흙을 떠올려서 색깔과 입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원시 시대 어부들이나 쓰던 방법 아닙니까? 제 수조 원짜리 해저, 지형 매핑, AI가 포기한 구간의 수심을 뜰채 하나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조타실 내부를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건데 최석태라는 선장이 펼쳐놓은 것은 최첨단 3차원 해저 지형도가 아니었어요. 누렇게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해진 종이 해도 하단에 적힌 발행 연도를 화상 분석관이 판독했어요. 1988년, 38년 전 해도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에 쓰던 물건이에요. 그 낡은 종이 위에 몽당 연필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쓱쓱 그은 연필 자국이 만든 항로의 폭은 500m가 채 안 돼 보였어요. 23만 톤짜리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제 AI가 항행 불가로 분류한 이 죽음의 뻘밭에 유일한 생존 루트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루트는 수조 원짜리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몽당 연필 한 자루가 그려낸 거예요. 분석팀장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배가 그리고 있는 경로를 우리 시스템에 대입해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돌아봤어요. 분석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경로가 현재 이 해역에서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우리 AI는 이 루트를 계산할 수 없었어요. 수심 변동 데이터가 부재해서 아예 연산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 14명이 전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몽당 연필로 그은 500m짜리 샛길이 메인 화면에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제 시스템이 포기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도청망에서 또 다른 교신이 잡혔어요. 박동철 기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장님, 해수 온도 19.3도, 조류 유속 2.5 노트. 온도계 하나로 조류의 속도를 역산하고 있었어요. 해수 온도와 조류 유속의 상관관계를 현장 경험치로 읽어내는 거였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오가며 몸에 새긴 감각이 아니면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제 이성적인 데이터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모니터 위에서 저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 제 세계의 바깥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이글 벨로의 경고 무전을 직접 날렸습니다. 이글 벨로호, 여기는 런던 로이즈 통제실이다. 현재 귀선의 항로는 안전등급 미분류 구간이다. 즉각 속도를 줄이고 최근접 안전해역으로 복귀하라.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어요. 32년간 이 마이크를 잡았고
이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은 바에는 없었습니다. 돌아온 건 한국어 한마디였어요. 최석태의 목소리. 도청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옮겼습니다. 엔진 출력 최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 경고를 씹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듣지도 않은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저들의 계산에 없었어요. 모니터 위에서 이글벨로호의 추정 속도가 14노트에서 15노트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뻘밭으로, 사각지대로, 제 데이터가 죽은 바다로 전속력 돌진이었습니다. 은색 태블릿 펜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제 습관이 멈췄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32년간 바다를 숫자로 지배해온 제가 몽단 견필과 뜰채와 바닷바람, 냄새로 무장한 한국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청막 너머로 한국 선장의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양 놈들 매뉴얼대로 하면 전부 죽어. 수심 30m 이하 진입 금지? 그건 겁쟁이들이 만든 규정이야?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옮기는 목소리를 듣는데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제가 32년간 지켜온 규정입니다. 수심 30m 이하 구간은 대형 선박 진입 금지. 이건 런던 로이즈가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황금률이에요. 이 규정 하나로 수천 건의 좌초 사고를 막았고 전 세계 해운사들이 바이블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석태라는 놈이 그걸 겁쟁이 논리라고 부른 겁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어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화면 위에서 그 한국배는 지금 수심 22m짜리 암초지대를 실제로 기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막을 수단이 없었어요. 현장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걸프만 현지 어부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정보였어요.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해협 남동쪽 모래톱 구간에 썰물이 빠지면 수심이 일시적으로 18m까지 얕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m요. 흘수 16m짜리 유조선이 통과하면 선저와 해저 사이의 강역이 2m밖에 안 남는 겁니다. 사람 키만 한 여유를 두고 23만 톤짜리 철선을 밀어넣겠다는 소리예요. 저는 당연히 이 시간대에 한국배가 걸린다고 봤습니다. 모래톱에 좌초하든 겁을 먹고 멈추든 어떤 식으로든 끝날 거라고요. 그런데 위성 궤적을 다시 보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글벨로호는 이미 그 모래톱 구간을 지나간 뒤였습니다. 2시 이전에 통과한 거예요. 썰물이 시작되기 전 수심이 가장 깊은 타이밍을 정확히 타고 들어간 겁니다. 현지 어부들만 아는 조석 시간표를 한국인들이 꿰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마흐무드입니다. 30년 넘게 이 물길을 오간 그 늙은 도선사가 넘겨준 거예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제 정보망보다 한국인들의 정보망이 더 빨랐어요. 도청망에서 기관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천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박동철 기관장의 고함이었어요. 야, 거름망 더 가져와. 촘촘하게 묶어. 모래 한 톨도 못 들어가게 해. 분석관이 통역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초촌의 뻘밭을 항행하면서 해저에서 올라오는 미세 모래가 엔진 냉각수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베어링이 갈리고 실린더가 긁혀서 완전히 죽습니다. 한국인들이 그걸 막겠다고 기관실 배관에 1000조각을 수동으로 감아 묶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원시적인 짓거리였어요. 현대 선박 엔진을 헝겊으로 지키겠다니 반드시 터집니다. 이건 물리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엔진 데이터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오히려 엔진 배기 온도가 안정 구간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모래가 걸러지고 있었습니다. 헝겊 따위로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태블릿 펜을 집어 책상 위에 던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슬쩍 제 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을 다시 확대했어요. 이글벨로호의 뱃머리에 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뜰채가 아니라 맨눈이었어요. 선원 2명이 선수 좌우에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음파 탐지기가 꺼진 상태에서 암초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의 눈인 겁니다. 수면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면 왼쪽, 물빛이 밝으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23만 톤짜리 유조선의 진로를 사람 눈알 2개에 맡기고 있었어요. 이건 제 상식의 바깥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음파 탐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사람의 망막이라니요. 관자놀이가 다시 울렸어요. 두통이었습니다. 제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뒤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샴페인 한 병이 있었어요. 축하용이 아닙니다. 큰 건이 마무리될 때마다 홀짝이는 제 습관이죠. 잔의 반만 따르고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저 배가 암초지대를 넘을 확률이 얼마나 되지? 분석팀장이 대답했어요. 현재 속도와 수심 조건을 감안하면 3% 미만입니다, 국장님. 3%? 저는 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 템즈강을 바라봤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조만간 쇠가 바위를 긁는 소리가 들릴 거다. 직원 몇 명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뒤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글 벨로호의 선저 마찰 센서가 붉은 경고를 뿜어냈습니다. 선체 하부에서 물리적 접촉이 감지된 겁니다. 암초였어요. 모니터에 경고 데이터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선저 진동 수치 이상, 외판 압력 경고, 흘수선 변동 감지. 저는 샴페인 잔을 쥔 채 화면에 눈을 고정했어요. 됐습니다. 끝이에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진하면 선저가 찢어지고 엔진실이 침수돼요. 어떤 선장이라도 여기서 플라스턴을 걸어야 합니다. 이건 본능의 영역이에요. 쇠가 바위를 긁는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글 벨로호의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15노트에서 16노트로. 제 눈이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7노트. 선저에서 마찰 경고가 울리는 와중에 풀 엑셀을 밟은 겁니다. 도청망에서 최석태의 고함이 터졌어요. 속도 올려! 밀어넣어!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빨라지는 겁니까? 암초에 긁히고 있는데 왜 가속하는 거예요? 분석팀장이 외쳤습니다.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선체를 조류 위로 띄우는 겁니다. 저는 잔을 쥔 손이 굳었어요. 선박의 속도가 올라가면 선체 아래에 양력이 발생합니다. 비행기 날개와 같은 원리예요. 저속에서는 흘수가 깊어 암초에 긁히지만 고속으로 밀어붙이면 선체가 미세하게 떠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쓰는 건 미친 짓이에요. 속도를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선저가 갈려나가고 너무 빠르면 조타가 안 돼서 암초의 정면으로 박습니다. 허용 오차가 노트 0.3이에요. 그 칼날 같은 오차를 맨눈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려다보니 샴페인 잔이 제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잔이 카펫 위에 떨어져 뒹굴었어요. 액체가 번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줍지 않았어요. 줍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이글 벨로호의 궤적이 초 단위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좌현 3도, 우현 2도, 다시 좌현 5도. 암초 사이사이를 바늘구멍 꿰듯 빠져나가는 궤적이었어요. 저는 모니터에 콜을 받고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최석태라는 선장이 초 단위로 조타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가며 바퀴를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게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뱃머리에 선 선원이 손짓으로 방향을 알리면 3초 안에 조타기가 반응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수십 년의 감각이었죠. 좌우로 요동치면서도 이란 감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정확히 벗어나는 궤적이었어요. 암초를 피하면서 동시에 적의 눈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요. 상황실의 직원 14명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런던의 엘리트들이 몽당 연필과 맨눈과 바닷바람 냄새로 무장한 한국인의 조함술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떴습니다. 암초 지대를 빠져나온 이글 벨로호의 전방, 불과 3해리 지점에 고속 접근하는 궤적 2개가 잡혔어요. 이라크 해상수비대의 무장 경비정이었습니다. 타리크 장관이 띄운 배들이에요. 제가 눌러놓은 카드가 드디어 작동한 겁니다. 입항 거부 서한에 이어 물리적 봉쇄까지. 저는 바닥에 굴러간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등을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암초는 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은 못 넘어요. 아무리 배짱이 두꺼워도 실탄 앞에서는 철선도 종이배일 뿐이니까요. 저는 새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적었어요. 이글 벨로호, 이라크 영해의 무허가 진입 시도에 따른 최종 저지 보고서. 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 세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경비정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제 모니터 위에서 거대한 물기둥 2개가 이글 벨로호의 좌연 30m 지점에 솟구쳤어요. 실탄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물기둥이 하얗게 피어오르다가
바닷바람에 흩어지는 광경이 위성 화면에 선명하게 찍혔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봉쇄선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종이 한 장의 사망 선고에 이어 이번에는 쇠와 화약이 제 의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장관이 보낸 경비정 두 척이 이글벨로호의 뱃머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기관포 구경 30mm짜리 포탑이 한국배의 조타시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사격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우현 20m.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선체에 직격할 거예요. 이건 중동의 문법입니다. 세 번째는 없어요. 세 번째는 명중이니까요. 저는 분석팀장을 돌아봤습니다. 속도 줄이고 있나?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15노트 유지 중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 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속도를 안 줄인다고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정신 이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글벨로회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경보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뱃고동이었습니다. 오! 하는 저음이 도청망을 타고 런던 상황실 스피커까지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3번, 4번 미친 듯이 고동을 울려대고 있었어요. 경비정의 한 포가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뱃고동을 울린다는 건 해양 관례상 항복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 의사표시예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건 대포 앞에서 가슴을 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도청망에서 최석태의 무전이 잡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옮기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떤 게 아니라 최석태의 목소리에 실린 무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멈추면 이라크 노동자들도 굶어 죽는다. 이 원유가 입산이 없으면 정유소가 서고, 정유소가 서면 공장이 서고, 공장이 서면 3만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 대포를 쏘고 싶으면 쏴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어요. 직원 14명이 전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건 협박도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자기 배의 생존이 아니라 남의 나라 노동자 3만 명의 밥줄을 걸고 대포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위성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알바스라 항구 부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어요.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었죠. 30분이 지나자 수천 명이 됐습니다. 1시간 뒤에는 부두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위성 이미지로 봐도 인파의 밀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석관이 인원을 추산했어요. 약 3만 명. 크레인 전원이 뽑혀 멈춰선 항구에 3만 명의 노동자가 몰려 나온 겁니다. 화면을 확대하니 그들이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이글벨로호가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사람도 보였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제 계산에 없었습니다. 한국 배가 돌진하는 건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인들이 저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봉쇄는 바다 위의 배를 멈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두 위의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3만 명의 눈과 3만 개의 주먹이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인파는 제 종이 쪽지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리크 장관이었어요. 제 전화 한 통에 고개를 숙이고 제 지시대로 입항 거부 서한을 날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경비정을 띄웠던 그 무기력한 관료. 위성 화면에 타리크가 잡혔습니다. 항구 관제탑에 서 있었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제가 보낸 경고 서한이었습니다. 타리크가 그 종이를 찢었어요. 두 쪽으로요. 다시 네 쪽으로요. 찢어진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관제탑 무정이를 집어들었어요. 전 함정 발포 중지. 항로를 열어라. 타리크의 목소리가 도청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쥔 채 의자 팔걸이를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전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통제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종이 한 장으로 세운 봉쇄선이 한국인의 백고동 소리와 3만 명의 함성에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타리크라는 자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3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국민의 밥줄을 끊을 관료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경비정 두 척이 뱃머리를 틀어 항로를 비켰습니다. 위성에서 보니 마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글벨로호가 그 사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백고동이 다시 한번 길게 울렸어요. 승리의 고동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도청망을 타고 런던까지 울리는데 제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화면에 이란 쪽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초천에 뻘밭을 따라붙던 이란 경비정 세척의 궤적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속도가 0으로 떨어졌어요. 분석팀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2분이 걸렸습니다. 이란 경비정의 스크류가 뻘에 처박힌 거였어요. 얕은 뻘밭에서 고속으로 추격하다가 해저 지늘개 프로펠러가 박혀버린 겁니다. 한국 배는 뻘밭의 단단한 구간을 골라 타고 갔지만 이란 배는 그걸 몰랐던 거죠. 추격자가 수렁에 빠지고 사냥감이 유유히 빠져나간 꼴이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글 벨로호의 궤적이 메인 스크린에 완성됐어요.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출발하여 이란 기지 측면을 우회하고 초천의 뻘밭을 관통하고 암초지대를 풀 엑셀로 넘고 이라크 경비정의 포화를 뚫고 48시간 만에 알바스라 항구에 도착한 붉은 궤적선, 제 사망 선고를 정면으로 찢어버린 유일한 생존 궤적이었습니다. 그 선이 모니터 위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 해운사 모니터에도 동일한 궤적이 전송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 도장을 찍은 바다를 한국 배 한 척이 맨몸으로 뚫어낸 증거가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위성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알바스라 항구 보드, 이글 벨로호의 거대한 다치물 위로 올라와 부두에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쇠덩어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일으킨 먼지가 화면 가득 퍼졌습니다. 부두에 모인 3만 명이 환호하는 게 위성 이미지로도 느껴졌어요. 인파가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들어 올린 게 보였어요. 현지인들이 그 깃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깃발도 아닌 한국 깃발 앞에서요. 200만 배럴의 원유가 하역 작업에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보조 화면에 떴어요. 이건 단순한 배 한 척의 도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경제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제 완벽한 경제 통제 플랜이 한 척의 유조선에 의해 박살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 흩날렸어요.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직원들이 움찔했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32년 경력에서 이런 짓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제 서명, 제 규정, 제 봉쇄선, 제 동맹국까지 전부 동원해서 막았는데 뚫렸습니다. 낡은 유조선 한 척에요. 몽단 견필과 종이 해도와 헌스타킹으로 무장한 한국인들에게요. 보조 모니터에 CNN 생방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에 있었어요. 제가 미개한 자살쇼라는 프레임을 씌우라고 지시했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프롬프터가 멈춘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대본에는 한국 배의 침몰 시나리오만 있었거든요. 생존 시나리오는 써놓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프롬프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목젖이 화면에 잡혔어요. 은장 만년필을 돌리던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제 대변인이 번거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템즈강 너머로 런던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500년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2층에서, 이 의자에서요. 그 500년의 무게가 48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름때 묻은 늙은 선장 한 명에 의해서요. 이글 벨로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알바스라 항구를 떠났습니다. 귀향이었어요. 만제 흘수선까지 원유를 채운 유조선의 속도는 올 때보다 현저히 느렸죠. 11노트, 배가 무거우니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며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올 때는 공선이라 빨랐지만 돌아갈 때는 다릅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린 배는 방향 전환도 느리고 가속도 안 되고 비상시 정지거리가 2배로 늘어나요. 48시간 전에 보여줬던 고개 같은 조함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이 제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 편은 물리학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제 편이었어요. 기상 레이더에 붉은 덩어리가 떠올랐습니다. 페르시아만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었어요. 샤말, 아라비아 사막에서 발원하는 모래폭풍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이 해역을 덮치는 자연재해죠.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풍속 초당 25m, 시정거리 50m 이하, 모래 입자밀도 세제곱미터당 3200 마이크로그램. 이건 자연의 폭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야가 50m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상 장님이 되는 거예요. 레이더도 먹통이 되고 통신도 끊기고 엔진 흡기구로 모래가 빨려 들어가면 기관이 질식합니다.
그리고 그 샤말의 진로가 정확히 이글벨로호의 귀향 항로와 겹쳤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내서 웃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이 보내준 겁니다. 제 사망 선고를 찢어버린 한국배를 하늘이 대신 심판하겠다는 거였죠. 기상 레이더의 붉은 덩어리가 시간당 40km의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3시간 뒤면 이글 벨로호를 완전히 집어삼킬 겁니다. 만재 상태에서 11노트밖에 못 내는 유조선이 그 폭풍을 피할 방법은 없었어요. 예보대로였습니다. 3시간이 채 안 돼서 위성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글 벨로호를 덮고 있던 맑은 바다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학 위성의 시야가 급격히 흐려졌어요. 모래 폭풍이 도착한 겁니다. 한국배의 통신 장비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주파수에 잡음이 끼더니 교신이 끊기고 붙고를 반복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체 외부 센서가 하나둘 먹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래 입자가 안테나와 센서 표면을 갈아내고 있었던 거죠.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노트에서 9노트로, 9노트에서 7노트로, 7노트에서 5.5노트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이건 역풍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출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엔진 배기 온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 비정상 구간으로 치솟는 게 잔여 센서 데이터에 잡혔습니다. 모래가 흡기구로 들어간 거예요. 엔진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속으로요. 겉으로는 태블릿 펜을 톡톡 치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어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의 치욕이 하늘이 보내준 모래바람에 의해 씻기려 하고 있었어요. 위성 적외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글 벨로호 주변 해역에 고속 여론 3개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무장 고속정이었습니다. 사흘 전 뻘밭에서 스크류가 박혀 망신당했던 자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뻘밭이 아니라 개활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배는 모래폭풍에 눈이 멀고 엔진이 죽어가는 상태였죠. 사냥감이 수렁에 빠진 꼴이었어요. 이란 고속정 세척이 삼각 대형으로 이글 벨로호를 포위하는 궤적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되찾았어요. 자연과 적군이 동시에 한국배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데이비드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48시간 전 생방송에서 번거리가 된 데이비드에게 새 대본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망신의 기회를 만회하고 싶었던 거겠죠. 30분 뒤 데이비드가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은장 만년필을 자신 있게 돌리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호르무즈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첫 번째 통과는 이란 수비대의 교대 타이밍에 운 좋게 끼어든 우연일 뿐이었어요. 아날로그 고물의 뻔한 최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전 세계 뉴스에 퍼져나갔습니다. 우연 프레임,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실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의 성과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저도 직접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에 공식 성명을 보냈어요. 이글 벨로호의 호르무즈 통과는 이란 해상 경비의 일시적 공백을 이용한 우발적 사건이며 이를 근거로 해협의 안전 등급을 재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성명이 전 세계 금융 단말기에 동시 송출됐습니다. 한국인들이 48시간 동안 목숨을 걸어 만든 업적을 저는 종이 한 장으로 우연이라고 박아버렸어요. 데이터의 제국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런던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역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숨통을 완전히 조였습니다. 저는 이글 벨로회에 남아있던 마지막 보험 커버리지를 전면 말소시켰어요. 선체보험, 화물보험, P&I 보험까지 전부요. 이건 그 배가 바다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고가 나도 침몰해도 승무원이 죽어도 단일 센트의 보상이 없어요. 한국 선사 입장에서는 2천억 원짜리 배와 200만 배럴의 원유를 맨몸으로 들고 전쟁터를 건너는 셈이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고 이글 벨로회 직접 최후 통보를 날렸어요. 이글 벨로호, 여기는 런던 로이즈 본부다. 귀선에 대한 전 보험 효력이 말소되었음을 통보한다. 현재 해상 조건에서의 항행 지속은 선체 및 화물의 전손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즉각 배를 포기하고 최근 접 항구로 퇴선하라. 제 목소리가 모래폭풍 속으로 전파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통신이 끊긴 건지 듣고도 무시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관없었어요. 통보는 했으니까요.
법적 의무는 다 한 겁니다. 밀러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선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올려라. 로이즈 등급 경고 무시, 비인가, 항로 항행, 국제회사 안전규정 위반, 전부 걸어 밀러가 뿔테 안경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수족답게 빠른 놈이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한국 선사는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선사에 화물을 맡길 회사는 없으니까요. 이건 배 한 척이 아니라 한국 해운 전체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열화상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모래 폭풍에 가려 광학 위성으로는 안 보였지만 적외선으로는 윤곽이 잡혔어요. 이글 벨로호의 갑판 위에 사람들의 열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상 사이에 이란 군복의 열 패턴이 섞여 있었어요. 이란 군인들이 갑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확대하자 총구의 형상이 보였어요. 한 명의 열상을 향해 소총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위치로 보아 조타실 앞이었어요. 최석태였습니다. 이마에 총구가 겨눠진 차에 서 있는 열상이 화면에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래폭풍, 엔진 과열, 보험 말소, 징계 요청, 그리고 이마에 겨눠진 총구, 5겹의 교살이었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고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이글 벨로호, 최종 상태 귀환 불가. 점 하나를 찍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단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 세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엔진이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덮친 지 4시간째. 이글 벨로호의 엔진 배기 온도는 허용치를 30%나 초과한 상태였어요. 흡기구로 빨려 들어간 모래 입자가 연소실 벽면을 긁어대고 있을 겁니다. 냉각수 순환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엔진이 질식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데이터 곡선입니다. 제 경험상 이 상태에서 30분을 버틴 엔진은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엔진 정지 예상 시점 30분 이내.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났을 때 이상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엔진 배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허용치 초과 30%에서 25%로, 다시 20%로, 냉각수 순환량도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2번 확인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어요. 죽어가던 엔진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분석팀의 원인 파악을 지시했어요. 5분 뒤 도청망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박동철 기관장의 고함 소리였어요. 스타킹 더 내놔! 있는 거 전부 가져와! 그리고 선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통역관이 옮긴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원들이 개인 짐에서 헌 스타킹을 긁어모아 엔진 흡기구 필터에 감아 묶고 있다고요. 스타킹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의 섬유 조직이 모래 입자를 걸러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까? 분석팀장이 달려와서 설명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국장님. 나일론 직조 강력이 모래 입자보다 촘촘하면 일종의 급조 에어 필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이론적으로요. 하지만 그걸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실전으로 엔진이 죽어가는 와중에 실행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위성 적외선 화면을 확대했어요. 기관실 쪽에서 열원 하나가 흡기구 배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흡기구를 부여잡고 스타킹 뭉치를 결속하고 있었습니다. 배관 표면 온도가 섭씨 80도를 넘고 있었어요. 맨살이 닿으면 화상을 입는 온도입니다. 박동철이었어요. 62세의 기관장이 맨손으로 80도짜리 쇠파이프를 붙잡고 헌 스타킹을 감고 있었습니다. 40켤레였어요. 분석팀이 도청 내용을 종합한 결과 선원 23명의 짐에서 긁어모은 스타킹이 40켤레였습니다. 40켤레의 헌 스타킹과 찢어진 작업복, 헝겊을 엮어서 만든 급조 필터가 제 슈퍼컴퓨터가 복구 불가로 판정한 엔진을 살려냈어요. 엔진 회전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데이터가 제 화면에 또렷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기계적 상식이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갑판 위에는 여전히 이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총구가 최석태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죠. 열화상 화면에서 그 장면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엔진은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총알은 스타킹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도청망에 새로운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마흐무드의 목소리였어요. 늙은 도선사가 아랍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급히 옮겼어요. 쏘려면 나를 먼저 쏴라.
이 배는 우리 형제의 배다. 열화상 화면에서 열원 하나가 총구와 최석태 사이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흐무드가 맨몸으로 일한 군인의 총구 앞을 막아선 거예요. 65살의 이라크 노인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 선장을 등 뒤에 감싸고 적군의 소총 앞에 가슴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도대체 왜 목숨을 걸어요? 한국인과 이라크인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길래 총구 앞에 서는 겁니까? 제 세계에서 사람은 이익과 손실로 움직입니다. 위험이 이익을 초과하면 후퇴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마흐무드는 어떤 이익도 없이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직후 도청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석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어요. 아랍어 통역이 아니라 한국어 그대로 흘러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란 군인들의 고함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건네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종이 뭉치가 넘어가는 소리. 분석관이 열화상을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최석태가 품에서 꺼낸 건 낡은 문서 뭉치였어요. 1970년대 한국어로 적힌 작업 일지였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에 볼펜 글씨가 빽빽한 그 물건을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란 장교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청망에서 이란 장교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전 한국 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던 시절의 기록이었어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한국인들이 현지 노동자들과 어깨를 부대끼며 일한 흔적이 그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한국어니까요. 하지만 이란 장교는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현지 노동자의 아랍어 메모가 여백에 적혀 있었을 수도 있죠.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란 장교의 음성이 도청망에 잡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아랍어 통역관이 한참을 듣다가 옮겼습니다. 총을 거둬라. 그게 전부였어요. 열화상 화면에서 소총의 열원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총구가 최석태의 이마에서 벗어났어요. 서방의 수조 원짜리 무기와 첨단 외교가 설득하지 못한 이란 군인을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제압한 겁니다. 제 세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통제보다 강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총을 거둔 이란 함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퇴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척의 고속정이 이글 벨로호의 전방에 나란히 서더니 불빛을 켰어요. 탐조등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시야가 50m도 안 되는 바다에서 적군의 배가 한국 배 앞에 서서 길을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포위 대형이 호위 대형으로 바뀐 거예요. 적이 아군이 됐습니다. 제가 파괴를 확신했던 적군이 낡은 작업 일지 한 뭉치에 감복하여 한국 배의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런던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 14명이 전부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속정의 탐조등 불빛을 따라 이글 벨로우가 모래 폭풍을 빠져나오는 궤적이 화면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모래 구름 속에서 세 줄기 불빛이 앞장서고 그 뒤를 거대한 유조선의 선체가 따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허망하게 그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적군의 불빛에 인도되어 폭풍을 뚫고 나오는 한국배의 모습은 인정하기 싫지만 장엄했어요. 이글 벨로호가 폭풍권을 빠져나온 직후 제 서버에 데이터 패킷이 수신됐습니다. 한국배에서 직접 전송한 거였어요. 열어보고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완벽한 아날로그 조함 데이터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진입부터 알바스라 입항, 원유 적재, 귀항 항로, 모래폭풍 구간 통과까지 전 여정의 수심, 조류, 풍향, 엔진 상태, 조타 기록이 초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철 기관장이 작성한 수리 로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타킹 필터의 재질, 결속 방법, 교체 주기, 모래 여과율까지 전부요. 이건 제가 씌운 우연 프레임을 수치로 박살내는 증거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아날로그 계산이었지만 빈틈없는 데이터였습니다. CNN 생방송 화면이 보조 모니터에 걸려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이글 벨로호의 생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은장 만년필이 데이비드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데이비드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프롬프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본에 한국배의 두 번째 생존 시나리오는 없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마른 침을 삼키며 헛기침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됐어요. 제 대변인의 두 번째 망신이었습니다. 밀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기관장의 수리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밀러가 이어 말했습니다. 흠결이 없습니다. 국제 해사 안전규정 전 항목을 충족하고 일부는 우리 기준보다 상세합니다. 이 로그를 근거로 징계를 진행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고소 당합니다. 전화 너머로 종이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밀러가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한 징계 서류를 스스로 갈아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즈강 위로 런던의 저녁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모든 수단을 잃었습니다. 보험 말소, 여론전, 징계, 동맹국 봉쇄, 자연재해까지 전부 동원했는데 한 가지도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맥 버튼을 눌렀어요. 상황실 스피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박 이글벨로 회대해 로이즈 최고 안전 등급을 확정한다. 직원 14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데이터가요. 2026년 3월 16일, 저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8시에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제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밤사이 수신된 공식 통지문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버마랍 해양연합기구, 약칭 에미마, 사무총장 사예드 박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종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통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마가 이글 벨로호의 아날로그 조합 데이터를 공식 검증 완료했으며 해당 항법을 페르시아만 전 해역의 표준 운항 매뉴얼로 채택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첨부된 매뉴얼의 표지에는 아시아 중동 평화 루트 1호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의 첫 페이지에 실린 항로도는 최석태가 몽당 연필로 그었던 바로 그 종이 해도의 복사본이었어요. 1988 연산 누런 종이 위에 슥슥 그은 연필 자국이 이제 중동 전역의 공식 항로가 된 겁니다. 저는 통지문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하단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본 매뉴얼의 채택은 MEMA 회원국의 독립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런던 로이즈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어요. 제 승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승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통보였어요. 500년간 전 세계 해양 규칙의 최종 결재권을 쥐어온 이 건물, 이 자리, 이 펜대가 무시당한 겁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2번째 통지문이 있었어요. 알바스라 항구의 해운 자립센터가 건립되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센터장으로 취임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흐무드. 밧줄을 놓아버렸다가 한국 유행가에 되살아난 늙은 도선사, 이란. 군인의 총구 앞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65살의 이라크 노인이 센터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봤어요. 마흐무드가 쿠피아 두건 아래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건 속에 뭔가가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분석관에게 확대를 시켰더니 볼펜이었습니다. 낡은 모나미 볼펜. 70년대 한국 노동자가 주고 간 물건이 아직도 그 노인의 두건 속에 꽂혀 있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뉴스 스크랩이었습니다. 이라크 교통부 장관 타리크 알 하셰미가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라크 항만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런던 로이즈의 자문을 배제한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타리크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는데 사흘 전까지 제 전화 한 통에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턱을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경고 서한을 찢어버린 뒤로 이 남자의 척추가 달라진 게 분명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즈강이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500년 전 이 강가에서 영국 상인들이 처음으로 해상보험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해양보험 제도가 대영 제국의 깃발을 따라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갔죠. 그 이후 500년간 바다의 규칙은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고 이 건물에서 집행됐어요. 제가 32년간 지켜온 건 단순한 보험 등급이 아니라 그 500년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몽당 연필 한 자루에 의해서요. 오후에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만 일정을 넘기고 상황실을 나왔어요. 히드로 공항까지 차를 몰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전화나 화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제 두 발로 그 남자 앞에 서야 했어요. 12시간 뒤 인천에 내렸습니다. 대산항까지 차로 2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좁은 도로, 빽빽한 건물, 어디서든 보이는 공장 굴뚝. 대산항에 도착하니 정유소에 거대한 굴뚝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실어온 200만 배럴의 원유가 저 안에서 타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한국의 경제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바다를 건너 온 원유가요. 부두에서 최석태를 만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상대 위의 영웅 같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에 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볕에 그을려 붉게 달아오른 목덜미, 88년 전 파편에 스친 깊은 흉터, 끄트머리가 몽툭한 사비 연필이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중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런던 로이즈 해상보험평가위원회 수석 국장 명의의 공식 문서였어요. 기존 안전등급 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년 된 규칙을 바꾸는 문서에 제 서명이 필요했어요. 아니, 이미 서명은 런던에서 끝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건 서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이러 온 겁니다. 저는 최석태 앞에 서서 두 손으로 그 서류를 건넸어요. 고개가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32년간 이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대서양 허리케인 앞에서도, 소말리아 해적 앞에서도, 미 해군 제독 앞에서도 이 목은 꼿꼿했습니다. 그런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68살의 한국 선장 앞에서 제 목이 꺾였어요. 최석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읽고 있는 건지 그냥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악수도 없었고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간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 선사 측에 전달할 보상금 제안서와 로이즈 특별 공로 훈장 추천서였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이글 벨로호의 성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최석태에게 내밀었어요. 최석태는 서류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 추천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작업복 바지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가 보내온 칼럼 원고가 제 이메일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목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한국인의 땀방울이 바다를 지배한다. 미개한 자살쇼라고 조롱하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 칼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일주일 뒤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레이더에 초록빛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상선들이 해협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궤적은 제가 500년간 유지해온 항로가 아니었어요. 몽당 연필로 근 500m짜리 샛길이었습니다. 한국 배가 맨몸으로 뚫어낸 그 길을 이제 세계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산항 부두에서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이글 벨로호였어요. 최석태가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보상금도 훈장도 거절한 사내가 기름 묻은 작업복 바지에 먼지를 털고 몽당 연필을 주머니에 꽂고 또다시 거대한 철선의 조타기를 잡았습니다. 우! 하는 백고동 소리가 항구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등바디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 거친 고동 소리가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손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매끄러운 하얀 손이 아니라 기름때와 흉터로 뒤덮인 한국 뱃사람의 거친 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